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우리가 취득과 보유와 관련된 이제 세금을 다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양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뭐 우리 시험에서 한 5문항에서 한 7문항까지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라는 것은 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양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파는 거죠. 땅 팔고 집 파는 거, 이런 걸 우리 이제 양도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득세를 지칭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납세 문제가 됩니다. 개인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기업이 어떤 소득을 올리면 기업은 어떤 걸 내는 거냐? 기업은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문자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은 크게 거주자 개인과 그 다음에 비거주자 개인, 이렇게 둘로 쪼개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개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거주자 개인이 됐을 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국외 소득까지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가 됐을 때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되는 그런 세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주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를 지지만 비거주가 되면 국내 소득에 한정해서만 납세를 진다. 좀 그 점을 여러분들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됐고요. 그러면 거주자냐 아니냐는 납세의 범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거주의 정의가 뭐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되는데요. 1년이면 이게 365일을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이 365일 동안 장기간 머무는 장소가 있으면 이제 거주가 된다. 그러면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를 진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365를 채우지 않고 그냥 뭐 한 200일 정도 채우고 있다가 해외 소득이 많은 분인데 200일 정도 채우고 있다가 다시 외국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65일 채우지 않기 때문에 거주가 되지 않아서 국내 소득만 신고하고 세율이 낮은 국외가 있다면 그 국외에서 신고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역외 탈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역외 탈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개정이 돼서 1년에서 183일로 이것이 규제가 됐습니다. 183일로 강화됐다. 그래서 183일의 의미를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자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돈 벌어야 될까요? 1년 동안 돈 벌어야겠죠. 1년. 그러면 1년이라는 것을 우리 세법에서는 과세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납세 의무자. 여기는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과세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과세 기간 동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럼 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1년을 지칭하는 거니까 여기서 1년이라 하면 달력의 1년, 이것을 우리는 0년, 달력의 1년이다라고 해서 0년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력의 1년은 언제냐? 이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달력의 1년 동안 돈을 벌어야 돼요. 요 1년 동안 돈 번 거에 대해서 신고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과세 기간 동안 이제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번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든 소득 유형이 있겠죠. 이 소득 유형이 있습니다. 이 소득의 유형은 이자 소득이 일단 있습니다. 이자는 이제 예금이나 적금에서 들어온 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현대 자동차, 기아 뭐 이런 대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도 실현되지만 나중에 1년이 되면 배당금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도 있고 배당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 급여를 받아서 소득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가 이제 기타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이러한 소득은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합산해서 과세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이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퇴직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겼을 때는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세를 우리는 분류과세 방식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 소득을 분류한다 이거죠. 합산하지 아니하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자부터 해서 기타까지 합산해서 과세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사업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하지만 퇴직금이라든가 땅이나 건물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합산하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뭐 매매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매매업. 그 다음에가 이제 건설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건설업.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임대업. 그 다음에가 이제 중개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소득이 이제 사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만 퇴직금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은 말 그대로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이고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 말까지 과세 기간 안에 양도한 소득만 신고한다는 것이고 양도자가 거주자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가 된다. 이런 점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네, 요거는 이제 그 다음해를 우리는 익년이랍니다. 다음에 익년 5월 1일부터 해서 5월 30일까지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신고라고 하느냐? 이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확정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무슨 신고 납부요? 확정신고 납부.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가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총소득 양도세 의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1년 동안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과세가 되는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국세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양도세 성격은 여러분들이 뭐 보시고요.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당연히 이 양도소득세, 모든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예요. 국세니까 이거는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관할은 어떻게 찾느냐? 관할은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이때 관할을 찾는 것이 바로 납세지가 되겠죠. 납세지. 그러면 납세지는 여기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나 거소지를 원칙을 납세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과세권자는 이제 세무서장이 되고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다. 그렇죠. 보통 주소지. 그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소재지였죠. 종부세는 이제 개인일 땐 주소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주소지가 이제 원칙이 됐었겠죠. 그다음에 납세무자 보시면 거주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무제한적인 납세문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한다거나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합산해서 신고한다. 다만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요 점을 유념하시겠습니다.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5년 이상 우리가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만 합산해서 신고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83일 이번에 개정이 됐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가 과세 대상입니다. 자, 양도소득. 그렇다면, 자, 과세 대상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요. 과세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이제 표가 있는데요. 우리 그 교과서 표에 이걸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외우기 전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과세 대상이 이게 여러 가지인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많은 모든 대상이 있었을 리는 없었을 거예요. 주로 이 당시만 해도 뭐 전쟁 끝나고 이제 막 번성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한창 번영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라든가 건물,
건물보다는 이제 토지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땅 부자는 이제 건물 부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가가 개발이 돼 보니까 지가가 상승이 돼서 땅을 팔게 되거나, 그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팔게 되면 시세 차익이 생기더라. 그러면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 민법 시간을 배우는 이 토지 건물의 부동산에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도 우리가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세 대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상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전세권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8년도부터 출발해서, 자,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주가로 주식가가 올라가니까 주식을 팔아서도 돈이 되더라. 뭐, 비근한 예로 80년대 후반에 만약 주식을 샀는데 지금 만약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뭐, 그 시세 차이는 엄청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해도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우리가 이제 부과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주식도 이제 그 대상이 됐었습니다.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관세 대상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놀러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각종 회원권 등을 우리가 가지고 됩니다. 그러면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 회원권이라든가, 자, 이런 식의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처분하게 되면은 역시 그것도 시세차익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그 대상층이 점점점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타 자산이다, 이렇게 지칭하죠. 그래서 큰 흐름은 부동산과 그에 준하는 권리를 파는다. 이게 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팔았을 때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권 등의 기타의 자산을 팔아도 차익이 생기면 세금 부과하자. 이렇게 대상이 점점 늘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이슈도 생기면 또 이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 표에 보시면 일단은 부동산을 파는데 토지 건물, 이게 이제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지적법상에 우리가 모든 토지를 지칭하는 거고요. 건물은 이제 일반 건축물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건축물에는 이제 뭐 주거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 다 지칭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팔 수 있는데, 자, 지상권 처분할 수 있죠, 민법적으로. 전세권 양도 가능하죠. 자, 이때 주의할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용익물권,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 양도할 수 있지만 지역권 양도는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주의하시겠습니다. 왜? 민법에서 지역권은 단독 양도 불가라고 돼 있죠. 그럼 민법상 단독 양도 불가니까 당연히 여기도 그 대상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인데 등기 동그라미 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은 뭐라고 배우셨나요? 물권이라고 배우셨나요? 채권이라고 배우셨나요? 그렇습니다. 채권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채권이 물권처럼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등기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요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있는데,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는 우리가 토지 상환채권이 있습니다. 토지 상환채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주택 상환채권이 있습니다. 주택 상환채권이 있어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환채권도 대상이 되고 주택 상환채권도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발채권은 그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환채권,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은 대상이 되지만 개발채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양도할 수 있죠. 회원권은 이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법인의 주식. 자,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사항은 뭐냐면요. 주식은 이런 거죠. 주식은 우리가 그게 이제 상장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과 비상장 주식. 그러면 상장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느냐? 이 상장 주식은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주주에 한정해서만 납세금을 진다. 네, 요거 하나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주는 납세금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상장 시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대주주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권이 있어요, 영어권. 영어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권리금적 개념을 우리가 영어권이라고 하죠. 영어권. 우리 영어권이라는 말보다는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권리금. 그렇죠? 상가 권리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가를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상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양상가가 있으면 이런 분양상가가 딱 이렇게 있고, 분양상가가 음시점을 합니다. 근데 음시점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그럼 너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분양상가가 너무 잘 되니까, 자, 이걸 갖다가 하다가,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걸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가를 매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요 음식점이 너무 잘 되면 여기에 뭐가 붙겠어요? 당연히 영어권이 붙죠. 권리금이 붙겠죠. 그러면 이때 매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매각이 된다는 거냐면 이 권리금도 매각을 하고 이 상가 금액도 다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즉 이 건물하고 일종의 권리금을 같이 매각을 하겠다 이거예요. 건물과 그에 딸린 권리금을 같이 통으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건질 거는 일단은 우리가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단독으로 양도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추정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는 토지 상원 채권이나 주택 상원 채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업권 권리금을 단독으로 팔 수도 있거든요. 가게만 넘기는 거죠, 쉽게 해서. 가게 시설 권리금만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예, 단독 양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타의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의 소득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겠죠. 그럼 기타 소득이 되면 이거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무슨 과세가 돼요? 종합과세가 된다. 이거는 종합과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뭐 부동산에 부터 해가지고 오른쪽에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의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챕터 4장 양도 공사번 양도의 개념. 그럼 과연 양도라는 것이 뭐냐?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양도란 무엇인가? 자, 공사번 양도가 되겠습니다. 양도. 양도라는 것은 이거는 민법에 나오는 개념이 양도가 되겠습니다. 양도. 그럼 양도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양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양도를 크게 두 가지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민법에서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뭐 매매 등의 원인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무상은 이제 상속이나 징여를 지칭하겠죠. 상속이나 징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법에서는 이 모든 것을 양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유상양도는 O, 양도로 봐야 하지만 무상양도는 양도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법에서는 이 유상양도만 양도소득세를 부담을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세법상은 양도의 정의가 뭐냐? 양도의 정의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해 줍니다. 사실상, 실제로 이전해 준다. 그러면 보통 이전을 해주게 되면 명의를 넘겨주잖아요. 그럼 명의를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등기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병에서 정으로 등기 이전해 줘야 되는데 그럼 과연 등기 이전을 안 해도 이전을 볼 수 있냐? 예. 등기 이전이 안 됐어도 이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등기나 등록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전이라는 것은 관계없이 이전해주고 넘겨주고 그 넘겨준 대가를 받으면 대가를 수령하면 이것을 양도로 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어떤 유형이 있으면 이것이 양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양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양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몇 가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매도가 있죠. 매매 계약.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러면 매매면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매도자가 양도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교환 거래도 있습니다. 교환은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군요.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전원주택 살아보니까 자기가 또 집이 있는데 그냥 전원주택 내려 사는 거죠. 근데 사람은 너무나 심심하고 외로워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팔려 했더니 안 팔려. 근데 의뢰한 사람은 땅을 갖고 있는데 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니즈가 맞으면 서로 이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는 B에게 전원주택을 주고 그 다음에 B는 A한테 뭘 주는 거죠? 토지를 주는 거죠. 그럼 토지가 일종의 대가다 이거 대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가라는 것은 꼭 금전으로만 받아야지 대가냐? 그건 아닙니다. 금전도 대가가 되고요. 금전도 되고 금전 이외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아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꼭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받아도 대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꼭 돈으로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래요? 교환 거래. 그러면 B도 어때요? 토지를 넘겨주고 대가를 전으로 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 거래는 모두 다 대가로 보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쌍방이 모두 양도로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좀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는 대물변제가 있습니다. 대물변제라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물건으로 대신 변제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혼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이혼 위자료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여기에 만약에 남편이 있었고 여기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위자료 2억. 그랬더니 남편이 안 팔리는 상가로 줍니다. 그렇죠? 근데 부인이 그럽니다. 안 팔리는 상가로 내가 미워서 줬겠지만 그러지 말고 돈으로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돈으로 주지 않고 굳이 상가로 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일종의 대물변제가 되는 거죠. 이혼 위자료 청구도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대물로 변제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가 대물로 넘어간 거죠. 상가 대물로 넘어갔으면 이거를 뭘로 보자? 우리 세법은 양도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물 변제를 우리는 양도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물 변제를 뭘로 봐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담부 증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도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채무를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아가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담부 증여 됐을 때는 요 왼쪽이 증여자가 되고 오른쪽이 수증자가 됩니다. 증여자, 수증자. 그럼 여기에 전체 증여가액이 있겠죠. 전체 증여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액이 있습니다. 채무액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를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토지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토지라는 물건을 증여해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해주려 했는데 토지에 채무, 대출이 껴져 있는 거예요. 토지에 대출이 딱 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채무를 끼고서 이걸 넘겨주는 것을 지칭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토지 증여는 이게 1억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대출 채무는 한 3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출 3천을 끼고 1억 원의 이제 부동산을 토지는 건물을 이렇게 증여를 해주는 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러면 계약상 증여 금액은 전체 1억이 됩니다. 계약상 증여 금액은 전체 1억이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자 이거죠.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대출 3천 외에 나머지 7천, 그렇죠? 나머지 7천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여가 되는 거죠. 나머지 7천이 일종의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7천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라. 누가?
수중자가 징여세를 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수중자가 징여세를 내라. 그러면 나머지 3천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마치 뭐예요? 수중자가, 징여받는 자가 3천의 대가를 지불해서 징여자가 은행 가서 갚나, 아니면 수중자가 직접 갚아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3천의 채무만큼을 수중자가 징여자에게 줘서 징여자가 갚나, 수중자가 직접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은 이렇게 3천의 채무를 대가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3천의 채무를 뭘로 보자? 대가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대가니까 이건 양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거죠. 채무 상당 부분은 누구의 대가? 그렇죠. 징여자의 대가. 따라서 대가를 받은 자가 양도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징여자는 바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징여와 양도가 동시에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고요.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 이외의 부분은 이거는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징여로 보자, 그죠? 징여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담부 징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효과는 뭐냐면 징여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징여자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수중자가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채무 상당분을 양도세를 내더라도 어쨌든 징여 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채무를 끼고 줍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객관적으로 믿어줄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빚을 껴서 준다? 어머니가 딸에게 빚을 껴서 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남편이 부인한테 빚을 껴서 준다? 자,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부담부 징여 거래에 있어서 징여자와 수중자 간의 거래가 배우자 간이 됐다거나 아니면 직계 존속 비속간이 됐을 때는, 배우자 간이 됐거나 직계 존속 비속간이 됐을 때는, 이때는 과연 대출 채무를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런 경우에는 모두 징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추정해요? 모두 징여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 간을 의심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배우자에게 이거를 넘겨주느냐, 대출을. 그랬을 때는 모두 징여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럼 모두 징여로 추정하게 되면 수중자가 징여세를 납부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걸 부담부 징여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다 양도냐, 소유권을 넘겨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도로 보는,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이 있죠. 자, 큰 두꺼운 글자 위주로 봅니다. 일단은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 1번 자산의 사실상 이전, 자산이 실제로 이전되든다 이거죠. 즉,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전이 되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전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로 2번 자산의 유상이전이다. 그러면 실제로 넘겨주고 유상이전이니까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가 관계가 성립되면 이걸 양도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가로 3번에 자산의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양도다. 우발적, 일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우연히 파는 겁니다. 땅이나 건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나 건물을 파는 건데, 이거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 이게 뭐가 되냐?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 이게 되면 이거는 매매업이 되는 거죠. 매매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업이 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팔아야지 파니 이건 양도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가 일반 적용 많이 있죠. 매도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계약, 대물변제, 조세물납 등등. 심지어는 수용경매, 수용은 이제 비자발적 처분이죠.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시는 이런 비자발적인 처분도 다 양도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에 부담부 증여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부담부 증여는 어쨌든 핵심 포인트가 거기 나온 대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렇죠? 다만 계속 밑줄입니다. 배우자 간이나 남편과 부인 간이나 또는 직계 존비속 아버지와 아들, 딸 간에 부담부 증여가 거래됐을 때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어서 어떻게 한다? 이때는 모두 증여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 상당 부분은 모두 증여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그 밑에 박스에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 비교해놨죠. 단순 증여는 조건 없이 그대로 다 넘겨주는 게 단순 증여가 되는 거고, 부담부 증여는 조건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중자의 채무 인수,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유상양도로 보고, 그다음에 증여 당시 재성가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는 무상양도 증여로 보자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됐을 때는 채무 인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채무 인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자. 전액 무상양도로 본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있죠.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가 환지처분이 있습니다.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그 도시개발법 공법 배우실 때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은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도 있다고 배우셨죠? 그러면 우리가 수용이라는 것은 비자발적 처분이긴 하지만 지주에게 토지 보상비를 주는 거죠. 사업주체가. 그럼 지주가 비자발적으로 땅을 팔지만 아주 오래전에 땅을 사서 팔다 보니까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양도 차익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세금 받습니다. 그때는 대가를 받는 거니까. 하지만 환지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돈이 없어서 땅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땅을 교환해 주는 것을 우리가 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사업시행자하고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우리가 교환 거래는 한쪽만이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환 당사자 모두 다가 양도 속세 납세자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환지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업시행자도 있고, 지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교환하게 되면은 여기도 내야 되고 여기도 내야 된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환지 방식을 채택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받아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익사업, 소위 말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익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책적으로 양도로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환지 처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이번에 개정된 건데요. 토지의 자 밑줄 경계를 변경, 키워드는 경계 변경을 위해서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교환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원래 교환은 우리가 양도로 보자. 그것도 한쪽만이 아니라 쌍방 모두 양도로 본다 이렇게 썼죠. 그런데 이때 교환하는 목적이 보니까 교환하는 목적이 있네요. 교환하는 목적이 경계 변경입니다. 그렇죠?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계 변경. 그러면은 경계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를 있는 게 경계인데 이런 경계선을 정리하다 보면 교환 행위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런 불가피한 교환 행위까지 우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교환하게 돼 경계 변경을 위해서 교환하는 것까지 양도로 봐서 과세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교환 행위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니까 양도세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양도담보가 있죠. 얘는 이름이 양도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도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얘는 말 그대로 담보를 제공한 겁니다. 담보 제공. 그러면 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한쪽은 채권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한쪽은 채무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뭘 제공할 수 있습니까?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겠죠.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돈을 꿔준 대가로 이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나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을 한 것뿐이지 이거는 부동산 판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담보 엑센트가 있는 거지 양도 엑센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담보 대출에 대한 변제 조건으로 부동산 등의 담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만 그럼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맡긴 담보를 채권자가 양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도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규정을 우리는 양도담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환지처분도 있고 이번에 양도담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죠. 신탁해지. 신탁은 믿고 맡겼다가 해지해서 없애버리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소. 매매 원인 무효소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환원돼서 돌아가는 것을 매매 원인 무효소라고 합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질적인 양도는 없지 않냐. 그럼 매매 원인 무효가 되면 원인 무효니까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걸로 본다. 이런 얘기 되는군요. 자, 그래서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대로 분할했다. 단순 분할. 단순 분할은 뭐예요? 원래 소유했던 지분이 만약에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가 6대4가 있었다. 그럼 6대4로 그대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갑의 지분으로 쪼개고 을의 지분으로 쪼개면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이제 그림에 설명이 또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도의 개념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비과세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